내 삶을 바꾸는 정치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강원시 구에서 준비한 신년맞이 톱콘서트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뜨겁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 내야 동해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을 믿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열사에 대한 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공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대비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할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을 넘어 더 큰 행복을 준비하시는 복경 아산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장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조철기 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정수열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산의 오치석 노인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구청의 이병일 위원장님 함께하셨는데, 예, 함께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산의 간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흥진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정혜 청년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채연 여성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저희 자연지역이 그렇습니다. 고령의 강인수 의원님과 홍성의 최성경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강주위원과 함께하는 이현희 후원회장님과 현병수 강상호 회장님과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전성환 후보님, 조덕고 의원님, 이휘종 후보님, 그리고 이 소개했던 분들까지 통화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세훈 후보님도 함께 하셨네요. 네, 소개할 분들이 아주 많은데,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토크 선수를 진행해줄 김경수 의원님을 이 자리를 준비하신 강훈식 의원께서 직접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훈식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거기 앉으세요. 이렇게 서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그 출마하실 분들 김경수 의원님하고 사진 찍으려고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사진만 찍고 가시는지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남는 자가 분명히 큰 제공을 깨달을 거라서 그 작년 말에 저희가 안희정 기사를 연말 토크 콘서트를 초대하면서 아산을 지역위원회에서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2018년도에 해외 첫 번째 토크 콘서트로 분을 모셔서 많이 했었는데 일단 김경수 의원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다 모시고 또 봉화마을을 지키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굴러 떨어지는 낙선 속에서도 나를 지키면서 본인의 역할을 어떨 때는 누군가가 와서 본인에게 도시사를 나가라면 그 자리를 어려워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나오라면 국회의원을 어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견뎠다. 그 뒤에 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돼서 이 앞에서 연단에 서 있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묵묵하게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고 큰 힘이 되는지 사실상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묵묵하게 오래 했던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의 고민을 우리가 한번 응원도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뵀던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김경수 의원의 그런 진솔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김경수 의원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응원의 소리를 담아서 이 자리에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소개를 심각하게 해주셔가지고 요즘은 어디가 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가야왕도 김해에서 노무현 대통령 여기 있는 봉화마을을 지키고 있는 김해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사실은 강홍식 의원한테 밑값으로 왔습니다. 우리 강연이나 이런 거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요즘은 강연 요청이나 이런 데가 많이 들어오니까 수화도 잘 안 되고, 이제 감당이 잘 안 돼서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강홍식 의원이 지금까지 강연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산에 한번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산이야 또 우리 복귀항시장이 이제 또 친구기도 하고 우리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를 한번 가자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와서 강연도 해가지고 뭐 강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마치고 나서 또 토크도 해야 되고 갈수록 요즘에 달라지는데 강홍식 의원하고는 지난 대선 때 장의원하고 그다음에 김종석 실장 이게 문재인 후보의 대선 전략팀 끝으로 이제 전략기획본부에 있었지만 늘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전략팀을 하나만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전략기획본부 외에 별도의 일종의 특동대가 그런 전략기획 이름을 제조산업팀이라고 해서 별도의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매주 그냥 시간들이 없으니까 밤에 9시, 10시 돼서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같이 토론하고
후보에게 전략 보고서 올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고생을 하도 해서 아니 강의원께는 언젠가 한번 미천 갚아야 되는데 가서 와달라고 하는 그냥 와주면 좋겠다고 어디 편하게 그냥 한 바퀴 갔다 와야지 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뵙게돼서 반갑고요. 저는 저 때문에 나오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우리 강원식 의원님께서 그걸 맡으셨다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 그 지방선거에서 충남 그리고 우리 아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까 고민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강연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런 분이 있더라도 제가 별로 탓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목은 원래 나의 정치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잡았었는데 앞에 나의 정치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제 정치 철학을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왜 정치를 하게 됐는가를 조금 설명을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길 하면은 이게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원래는 준비했던 파워포인트랑 강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조금 구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대통령님 지지도가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왜 하락을 했고 어떻게 다시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간단하게 길지 않게 해볼까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같이 일을 시작한 건 2002년 대선 선대위 때 같이 일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만나게 된 건 제가 94년도에 국회 정책보좌진으로 이제 국회의원회관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때가 신계륜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었고, 그때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회관에 일 잘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이 거의 한 3분의 2가 노무현 의원실 출신인 거예요. 그 전에 88년도부터 92년까지 이제 13대 국회 때인데 그때 노무현 의원실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의원회관에 다른 의원실에 다 가 있는데 그 선배들이 그 의원회관에서 일 잘하는 사람 베스트를 뽑으면은 거의 1위부터 10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노무현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이제 그때부터 좀 증폭이 된 거죠. 그러다가 제일 처음 만난 건 그 여의도에 있는 지하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나 마치고 청년 단체 행사를 마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잠바 입고 오셨더라고요. 잠바 입고 와가지고 같이 퍼질러 앉아서 식사 같이 하시고 편하게 얘기 나누시고, 이게 뭐 어디 전직 국회의원인지 아니면은 동네 아저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다 같이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술 한잔 같이 하고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지만 직접 그런 모습을 직접 겪으니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2002년에 대선 선대위에 이제 같이 결합을 했던 거죠. 그 전에 중간에 잠깐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들어갔다가 이제 한 3개월 일하다가 신원조회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쫓겨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그때도 그런 게 잘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와서 좀 있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결합해서 같이 선거를 도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수위, 그 다음에 청와대 5년 동안을 쭉 같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도우고 봉화마을 갈 때 같이 봉화를 같이 갔었습니다. 봉화 가서 한 1년 정도 봉화에 있는 동안에 제가 제 인생에서는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절. 아무 걱정 없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실제로 이 생태 농업도 그렇고 환경 마을 가꾸기도 그렇고 하포천 하천 생태 하천 가꾸기도 그렇고, 이외에 나이가 들어가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을 뭐 시골 가서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로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마음껏 해봤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리고 봉화에서 이제 대통령님 계실 때 같이 봉화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대통령 안 계시는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숙제가 된 거죠. 그 숙제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출마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에 있긴 했지만 결혼할 때 조건이요. 우리 처갓집에서 장인어른이 만나자마자 자네 출마할란가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마를 안 하는 게 결혼 조건이더라고요. 출마하면 절대 안 된다. 여기 지금 제 아내도 같이 와 있긴 한데, 그 처가에 뭐 이런저런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가 원래 출마할 생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정치에서 제가 잘하는 일이 제가 앞장서서 뭘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대통령님을 만들고 대통령님 뒤에서 참모로서 도와드리고, 그 일이 저는 제일 자신 있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이 봉화에 내려가서 봉화를 가꾸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이 봉화마을에 있는 지역이 김해을이었는데 김해을에 보궐선거가 생겼어요. 이제 그때 상대 후보가 이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이제 민주당은 저보고 후보로 나가라고 하고, 지역을 꾸준히 이제 지켜왔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봉화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마침 그 당시에 국민참여당이라고 유시민 지금 요즘은 거의 뭐 방송인으로 바뀌셨던데, 유시민 선배가 만든 국민참여당에서 후보를 한 명 냈습니다. 그 후보하고 저하고 이제 서로 네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노무현 재단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회원들 간에. 유시민 선배 쪽을 지원하는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회원들 사이에서 이게 갈수록 싸움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재단에 또 문제가 생기고 대통령님께 누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시민 선배한테 한 번 더 확인하고, 근데 뭐 의지가 확고하시길래 그러면은 선배님이 책임지고 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오히려 이제 편하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억지로 나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떠밀려서 대통령 고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마침 유시민 선배 쪽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잘 됐다 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선거에서 그 후보가 져버렸습니다. 김태호 의원한테.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님도 정치권에 뛰어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 선거의 패배였습니다. 그때 이제 야권 후보들끼리는 단일화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에서 이봉수 특보라고 유시민 선배가 내세운 사람이 나오고, 또 진보당 쪽에서 나왔는데 세 후보가 다 이 야권 후보를 단일화했는데 김태호 후보한테 2,000표 차로 졌어요. 이게 이제 야권이 그 당시에 뭐 통합을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계속 야권이 우리가 이제 갈라져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은 모여서 이제 후보 단일화해서 후보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야권이 이런 식으로 갈라진 채로 선거 때만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식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데 대해서 더 이상은 분열된 야권을 지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당신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 권력을. 그런 이제 일종의 경고 같은 거였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부터 그때는 전 비서실장이죠. 야권 통합운동이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야권을 좀 통합시켜보자 라고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야권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시민사회와 함께, 그때 이제 나왔던 사람이 조국 교수하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 분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야권 통합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왜냐하면은 문재인이라는 상품이 일단 팔려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당시에 믿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없다 보니까
본인은 죽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야권 통합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대선 후보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야권 통합 운동에 뛰어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4월 달에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통합당이라는 통합된 야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야권을 통합시켜서 당을 만들고 자기가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항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김해을에 출마를 했고요. 문 대통령님은 당연히 당선이 되고 저는 김태우 후보하고 이제 처음 선거를 나가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4% 차이인가로 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선거 처음 하는데 힘들더만요. 이게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저는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김태호 후보는 보니까 절박하게 선거를 하고 정말 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절박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 사람은 떨어지면은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4%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치를 계속 해야 될까를 떨어지고 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억지로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여기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그 떨어지고 난 뒤에 일주일이 제가 정치하면서는 제일 힘들었던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다음번 선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여기를 계속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막는 게 맞냐. 근데 이제 4%라고 하는 거는 이미 김해을에 6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저한테 표를 찍어주신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한 일주일간은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제가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인간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싫은 일을 계속 힘들게 하면은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일이면은 좀 즐겁게 해보자.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억지로라도 이제 어디 나서 인사하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선거를 할까? 이 일을 누구보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해보자라고 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 그때부터 4년간을 준비를 한 거죠. 중간에 도지사 후보를 나가게 된 건 우리 강훈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당시에 이제 현직 지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워낙 홍 지사가 또 보궐선거로 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우리 당에 나갈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또 이제 이런저런 요구가 있길래 그러면은 나갈 사람이 없으면 총대 매겠다고 해서 이제 도지사 선거를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2번을 선거를 떨어졌습니다. 도지사 선거까지. 그리고 이제 재작년 이제 총선 때 3번째 당선이 된 거죠. 우리 강 의원님 몇 번째 되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에 당선이 되고 그 와중에 2012년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이제 공보특보와 수행팀장을 맡아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때 대선 치러 보니까요. 문재인 후보가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쓰러울 정도로 새벽 2, 3시까지 다음날 유세문을 일일이 손을 다 보셔요. 늦게 잠들면 새벽 6시쯤 또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전국을 돌고 돌아오면은 그 캠프에서 온 연설문이 한 밤 11시쯤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또 그걸 일일이 다 손을 보셔요. 그게 끝나는 게 새벽 한 2, 3시. 그러면 또 이제 새벽까지, 다음날 새벽까지 나가고. 지금도 2012년도 문재인 후보 사진 잘 보시면 이게 다크서클이 보입니다. 눈에.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나와 있는 게. 그 정도로 힘들게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정말 이게 힘들면 그만두시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치러냈는데 그 선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경남에 내려갔다가
이번에 대선 치르러 이제 올라와서 총선 치르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대선을 함께 치르는데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그 선거를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즐기면서 치른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끔 뽕 맞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고 하면은 본인이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고 국민들 만나다 보면은 지지자들을 만나면은 그 지지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늘 이제 시민들 많이 유권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옛날에는 어디 가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꼭 가야 되냐고 2012년도는 늘 일정을 보고 하면은 여기 이런저런 이유로 가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 가야 돼 이게 이제 2012년도는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와서 일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데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군말 없이 가겠다는 건 당연하고요. 거길 가면 혹시 그 옆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도 들러봐야 돼. 이제 본인이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절실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치를 해 나가면서 스스로 정치가 이건 자기가 꼭 해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이번 대선은 치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종의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야 다들 그런 열정들을 갖고 나오시겠지만 이 일을 해 나가는 동안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 다음에 경선 과정이라든지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를 통해서 내가 꼭 해야 될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자기가 정리를 하고 출마를 하시면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하실 때 88년도에 국회의원 나가실 때 일주일간을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내가 이 선거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손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출마를 꼭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데 왜 출마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정리한 그걸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002년에 대선 때도 그때도 출마할 당시에 이제 이인재 후보하고 경선을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자기가 그때는 지지율 1%, 2%, 3% 이럴 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야 될지를 그때도 한 사흘 정도를 고민을 하시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경선을 치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출마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왜 출마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꼭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면 그 속에 본인이 정리한 내용 속에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에 이제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온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쭉 지금까지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가 좀 덤성덤성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졸리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 그동안은 지지율 70%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잘 이끌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상 징후들, 위기 징후들이 좀 보입니다. 지지율도 한 10% 가까이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문제였다 또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문제였다. 혹시 예? 손 들고 얘기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비트코인 문제 하나. 예. 또 다른 저 뒤쪽에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죠. 부동산 정책이 네, 부동산 정책. 네. 예, 최저임금. 혹시 또 조중동 언론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저 뒤쪽에 올림픽 단일팀 웬만큼 다 나온 것 같네요. 일단 저기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제일 처음에 최저임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 단일팀. 다 문제죠. 실제로 그리고 중간에 들어보면은 영어 교육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 이 젊은 엄마들은 그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5-6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최저임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최저임금 문제는 극복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76가지의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한 2-3달 정도 지나야 아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단지 이게 일자리 안정기금이라고 직접 지원하는 것 말고도 많은 지원책이 있어서 그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극복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강남 부동산 문제인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비트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어 교육도 유치원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이 그러면은 올림픽 단일팀 문제가 남습니다. 이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올림픽 단일팀과 이 평창 올림픽,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요것 가지고 제일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세대가 2030들입니다. 그죠? 젊은 층에서 제일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올림픽 단일팀 구성할 때 우리 남한 선수들이 단일팀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커오는 동안에 워낙 경쟁이 심하게 커왔어요. 거기서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이나 특권으로 인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험도 많았고, 그런 데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공정 프레임을 건든 거죠. 젊은 친구들. 두 번째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평화 올림픽이 만들어지고 평화가 정착되고 하면은 좋은 일이다. 이거 자체가 정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이 40, 50대 이상은 그런 데 대해서 남북 관계 개선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젊은 층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20대, 30대들하고 얘기해보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또는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또 북한에 퍼주고 북한을 지원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걸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이게요? 네. 반응이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를 보면은 북한은 김정은과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들이 아주 심해요. 반북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종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늘 북한에 대해서는 숙청이라든지 부정적인 정보들만 접해가지고 지금의 북한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혹시 올 1월 초에 JTBC에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북한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북한을 취재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방영을 한 게 있는데 그거 보신 분? 이거 잘 안 보시는구나. 혹시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그걸 꼭 한번 봐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북한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에 거기 보면은 북한의 마트가 나오는데요. 북한에도 대형 마트가 있더라고요. 평양 대형 마트에 가보면은 우리 대형 마트와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시장에 나가서 마트에 가서
사서 생활 물품을 사서 쓰는 그런 시장 자본주의가 이미 남한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거의 중국과 가까운 정도로 그렇게 시장 자본주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이 약 400만 대 가까이 2,700만인데 그 중에 400만 대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 장면이 나오는데 놀이공원에 이제 물개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쭉 애들하고 가족들이 와 있는데 전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만 보면은 이게 어디 남한의 놀이공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북한이 그리고 이미 시장 자본주의가 많이 진전되어 있는 북한이 우리 남한과 관계 개선이 되면은 단지 평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화가 곧 남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남한 경제의 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위 남북 경협과 한국 경제의 출구가 북한과의 평화에 있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실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평화 이외의 다른 북한의 현실이나 또는 이 남북 관계 개선이 경제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전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번 평창올림픽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평화가 단지 남북 간의 이 전쟁을 없애는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에 있는 경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중요한 출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2030 젊은 세대가 같이 인식해 나가면 이 문제도 좀 풀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단일팀 문제는 그런 평화와 경제라고 하는 측면 이외에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은 뭐 누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면 저는 지금의 그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적폐청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폐청산에 대해서 잠깐 이 조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적폐청산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정리 국면으로 들어가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1번 적폐청산은 지금 이걸 빨리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2번 자,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다시 일단 끝까지 가야 된다부터 먼저 좀.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여전히 적네요. 우리 아마 그 강원식 의원님이랑 우리 당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게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이 적폐청산은 이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와 관행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어찌 보면 좀 부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 검찰 조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위법 사실이 나온다면 그걸 처벌하지 않을 방법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될 문제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하고 특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쌓여 있는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이걸 그 구조를 바꾸는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5년 내내 이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안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대로 할 거냐.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있는 노동이나 기업이든 노동자든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타협을 언젠가는 이루어내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얘기만 가지고 그대로 국가를 운영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기업 편만 들 수도 없고 각각이 어느 정도 양보해서 그 타협한 그런 그 틀을 새롭게 만드는 그게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완수해내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핵심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저는 올해 안에 충분히 이제 이런 민생 경제들이 함께 해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와닿기 시작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걸 파워포인트로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은 훨씬 쉬운데 없이 그냥 생짜배기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대통령은 저는 잘해 나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신 분 중에 세자 수업을 받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긴 했지만 세자 수업을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주 수업을 받았지. 청와대에서 실제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을 가진 유일한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참여정부 때 실패했던 경험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걸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복귀하고 해서 누구보다 그 실패의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 실패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아쉬운 점이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에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 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누구보다 잘해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걸 보좌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서 잘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대통령이 잘해 나가면 따라서 열심히 옆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여정부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계층은 비판적 지지, 잘하면 칭찬하고 우리 못하면 감시하고 비판하겠다. 이게 이제 노사모가 그렇게 당선되자마자 대통령께서 이제 노사모 모임에 당선자 시절에 참가해서 쭉 한 말씀을 하시고 노사모 회원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 이제 뭐 할 거냐? 당신들 목표대로 나를 대통령 당선시켰는데 이제 앞으로 당신들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제 뭐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회원들이 그때 연호하듯이 얘기했던 게 감시 그러면서 감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 대통령님이 나를 감시할 사람은 대통령님 표현대로 꽉 셌습니다. 당신들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아니더라도 나를 감시할 사람들은 조중동부터 해서 세고 셌으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지지 아니냐, 잘못할 땐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거 아니냐, 그건 일면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근데 그 요새 이제 문팬이나 문구로 소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왜 다 잘했다고 하냐 또는 왜 비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데 답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악한 비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요즘 뭐 조선일보나 이 보수 언론들 보면은 거의 혐오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함께 지금은 비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비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은 그 정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 민주주의, 지금의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강훈식 의원 같은 사람, 똘똘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국회로 보내면 또는 대통령을 뽑아서 정부를 구성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정부도 운영하고 국회를 통해서 그 국정을 함께 운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문제는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대표를 뽑아서 보냈는데 강훈식 의원처럼 국회 의정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거꾸로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 국정에서 필요한 토론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뭘 하나 결론을 만들어내고 타협하고 그걸 가지고 그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가 실제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역할을 그냥 대표를 뽑아서 보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저는 뭐 단지 문팬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아까 우리 한국노총 본부장님 오셨던데요. 노동계도 저는 과거에 참여정부 때 노동계와 참여정부의 관계는 노동계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구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정부는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70, 80% 정도 할 수 있는 걸 들어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노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계는 정부에 대해서 나머지 왜 20, 30%, 30, 40% 안 해주냐고 정부를 비판하는 그래서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늘 코너에 몰려있는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그렇게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만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운영하는 정부의 주인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대놓고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하게 할까라는 대안을 같이 찾아가지고 그 대안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 얼토당토하는 비판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게 해줘. 그게 그 민주주의고 선거 아닙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아니 일은 일단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결과 가지고 잘했으면 다시 찍어주고 못했으면은 그 비판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선거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대통령 뽑아놓고도 국회에서도 내 발목 잡고 여소야대로 발목 잡고 그 다음에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게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 정도로 늘 이 대통령과 정부를 코너에 몰아놓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래 놓고는 5년 뒤에 잘했니 못했니를 평가하는
저는 이게 반복되면은 대통령도 계속 실패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패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성공하는 건 단지 어느 민주당의 대통령이 성공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그대로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해서, 국정에 참여해서 함께 해나가는 게 저는 성공의 유일한,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비법이 아니냐, 유일한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강훈식 의원님과 함께, 그래도 국회가 별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몇 안 되는, 이게 뭐 꼭 강훈식 의원 지역구에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보다는 조금 후배, 나이가 좀 저보다 몇 살 어리긴 한데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훨씬 저보다 여러 가지 판단이나 그 다음에 이 의정 활동하는 데서 이렇게 노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너무 노련해도 안 되는데 어쨌든 아주 의정 활동도 스마트하게, 그리고 지역 활동도 이런 토크 콘서트를 만들어서 해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과 함께 지역을 새로운 정치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강훈식 의원이 지역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뒷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이게 지역이 불안하면 국회에 와서요 의정활동 열심히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시민들께서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국회 의정활동 열심히 해라, 뭐 행사 있으니까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여기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강의원은 가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 성숙한 아산 시민들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은 말씀만 해주신 김경수 의원께 힘을 불어드리는 입장에서 연호 제목만 하겠습니다. 김경수! 네,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 없이 바로 강훈식이 묻고 김경수가 답하다 Q&A로 들어보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아지셨네요. 아까 제가 모두의 소개를 못해서 저희가 토크를 하기 전에 한 분만 짧게 인사를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김경수 의원께서 부인을 같이 오늘 모시고 와서 부인 인사하는 말씀 잠깐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말씀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강훈식 의원님이 궁금해서 따라왔습니다. 네, 왔는데 일단은 너무 젊으신, 연령대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되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많이 힘 받아가시고요. 저희 남편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대한민국 멋지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주말 부부입니다. 주말만 팀에 내려가고 주중에는 제 집사람이 이제 제가 가야 될 모든 행사를 대신 다 참석하고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박수. 제가 알기로 실제로는 후보보다 의원님보다 의원님 사모님이 더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후보 교체로는 늘 시달립니다. 오늘 뭐 질문 있으면 이렇게 쪽지로 전달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도 질문을 받고요. 몇 가지 이제 우리 김경수 의원 편하게 이제 큰 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게 좀 있어서 부담 없이 몇 가지 좀 여쭤보고 편안하게 시간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있으시면
전달해 주세요. 그럼 모아서 같이 여기 있는 것과 중복 안 되게 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사실은 대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원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차이를 느꼈냐? 좋은 점 그리고 안 좋은 점 하나씩만 뽑아달라. 제가 94년에 국회를 보좌진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는 좀 익숙한 곳입니다. 근데 2000년에 이제 국회를 나가서 한 17년, 16년 만에 다시 국회로 왔는데요. 다시 국회로 와보니까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는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바쁘더라고요. 일도 많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 생활할 때는 국회 임시회가 딱 정해져 있고 2, 4, 6, 9월에 정기회. 그 외에는 다 이제 쉬는 달이죠. 쉬는 달은 국회를 거의 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방학이라 그때 되면은 뭐 해외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강의원도 그럴 텐데 국회에 와서 아직 해외를 저는 이제 못 나가봤는데 그 국회가 늘 열려 있어요 거의. 그다음에 국회가 열려 있으면 회의도 많고 토론회도 많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바빠진 만큼 욕도 더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국회가 신뢰도가 꼴찌고 그렇진 않았는데 국회의원은 바빠졌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신뢰도도 낮아지고 더 욕을 먹는.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원들은 훨씬 옛날에 비해서는 좀 그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활동들도 많아지긴 했는데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정당이나 정치권이 국민들 눈높이를 못 맞추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좋아진 거는 이제 지금 그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일을 하는 게 옛날에 의원 보좌진 생활 때 보면은 훨씬 일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나빠진 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초선 의원들이 한 번에 된 사람보다 여러 번 떨어지고 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김경수 의원이나 저나 뭐 기동민 의원이나 뭐 이렇게 완전히 같이 활동했던 이 원외 시절에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을 같이 된 거예요. 떨어지기도 여러 번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도 기자들도 그렇게 많이 평가하는데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되게 생각보다 내공들이 많다 이러는데 우리건 우리들 생각인 거죠. 국민들이 보실 때는 어쨌든. 근데 국회가요 이렇게 왜 욕을 먹는가 또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일을 해보니까 지금 국회가 일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 토론회는 바쁘기는 무지하게 바쁜데 그 제가 이제 상임위가 산자위거든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이요. 국회에서 이름 제일 깁니다. 이 산자위가 30명이에요. 의원이. 이 30명이 상임위가 한번 열리면은 30명이 앉아서 장관, 장차관들, 그다음 산하기관장 한 50명 불러다 놓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차 질의 때 5분 주더라고, 5분. 5분 동안 질의응답하라고. 5분 동안 뭘 질의응답하겠습니까? 장관하고 그 부처에 수많은 정책들을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10시에 시작하면은 오후 2, 3시에 끝나요. 그러는데 두 번째 질의 들어갔는데 3분 주더라고요, 3분. 그러니까 수만 번 쉬면 지나가는 그래서 생산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외국 의회들을 보니까 30명이 늘 모여서 한꺼번에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10명씩 정도 쪼개서 소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장관이 없어도 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소위원회를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활동 운영을 안 하냐라고 봤더니만 소위원회를 열면은 기자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일단 생산성이 낮고 그 다음에 정당 간에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무조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한은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좀 칭찬받기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거 좀 약간 질문이 어려운데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김경수 의원이 당내에서 우리 원내 지도부인데 제가 이제 원내 대변인이고 여기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공보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표현으로는 그리고 여기가 협치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치부대표인데 당 또 청와대 뭐 정부와의 이런 관계들을 협치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의 정치가 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정치가 좀 다른 건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또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김경수의 성공일 수도 있지만 또 김경수만의 칼라로 정치해야 된다는 것에 어떤 아쉬움? 또는 내지는 어떤 칼라로 나는 정치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혹시 이 질문이 받은 질문이에요? 강의 아니 온라인에 나와 있는 네,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이 예리한가 보죠? 저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게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성공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그게 이제 제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질문 속에 김경수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경남도지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요구들이 있는데 그 자기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고 하는 건 그거는 내가 뭘 되겠다라고 하고 정치를 하는 순간 저는 그 정치는 망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가 되고 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협치 부대표가 이제 저는 당청 간의 이제 관계를 맡는 협치고 또 다른 협치 부대표가 야당과 협치 부대표가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당청 간에 정말 제대로 협력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역할을 잘하는 게 그게 김경수의 정치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약간 삐딱하게 물어도 정답으로 답하는 느낌인데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도 또 제 질문이라고 할까봐 걱정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경남과 충남이 되게 닮은 꼴로 생겼거든요. 과거에는 한국당의 텃밭이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민주당이 도전해볼 만하고 또 충분히 유리한 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경남 도민들도 민주당한테 마음은 주고 있습니다만 쉽게 잘 안 주시는 분들인 것 같고 충남 도민들도 민주당한테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다 뭐 쉽게 주시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감정을 해소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사실 이런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가까이 모시면서 보면서 이런 묵은 지역 감정들을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자세로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당원들이 해야 되는가? 아니 이게 받은 질문 맞나요? 여기 써있잖아. 써있어. 성문에 하듯이 딴데 가면 쉬운 질문 몇 가지 골라서 먼저 하고 하더만 그 지역주의 극복하면 요즘은 조금 많이 희석되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역주의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경남, 부산 경남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하기 전에는 야도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민주적이고 부마항쟁, 3.15 의거 이런 게 마산, 부산에서 다 시작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민주적인 그리고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3당 합당하면서 어느 날 YS하고 다 말아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거의 TK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당 지배 구조가 된 지역주의 불모가 된 경남, 부산 경남이 옛날처럼 돌아가려면 30년 한 세대가 걸릴 거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총선 때가 2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90년에 3당 합당이 됐으니까 2016년
총선이 26년째 되는데 26년째 되는 해에 거의 처음으로 그 울산까지 합해서 10명이 넘는 야당 의원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주의 일당 지배에 이제 처음으로 금이 간 거죠. 이제 올해가 28년, 다음 총선이 이제 30년째 되는 건데 이렇게 20년 이상을 지역주의와 일당 지배, 지역주의 볼모로 삼은 일당 지배가 계속되니까 저는 이게 뭐 정치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그 폐해가 뭔지를 피부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지역 정치도 실종되고 그냥 말뚝만 박으면 다 당선돼 버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 군수 뽑아 놓으면 시장 군수가 행정을 할 때 시민들이 우선이 아니고요. 다음 공천을 또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 되버려요. 정당에 잘 보이는 게 우선이라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야죠. 그런 걸 20년 이상 겪어온 주민들이 이제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야권에 소위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당시에 야권에서 야당에서 내놓는 후보들이 이게 저 사람들로는 내 삶을 맡기기가 어려운. 그랬는데 이번 총선 때는 출마한 우리 당 당선된 의원들을 보면은 청와대 경험도 거의 다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떨어지면은 지역을 떠나서 서울 가는 경우들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다 지역에 뿌리 내리고 몇 년씩 어떨 때는 뭐 2번, 3번 떨어져 가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도 지역주의를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민주당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 또는 지역에서 제대로 깜이 되는 사람들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과 그에 따른 정책이 함께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충남도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가 당선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결국은 충남 도민들의 선택이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도 무겁다고 하시니까 간단한 질문으로 객석에서 온 걸로 빨리빨리 답변하셔야 돼요. 김경수에게 노무현이란? 이 답변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신에게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상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동안에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정치적인 정치적으로는 누구보다 그 스승 같은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눈물인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요게 극복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그리고 다음 정권까지 한번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보지 못했던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지막까지 한번 그 정권 재창출까지 해내는 게 그게 노무현 대통령님께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을 끝까지 갚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편하게 대통령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번 본인이 나가시진 않고. 충남에 와서 그런 얘기 했다. 그 짐은 제 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부러 너무 심각해져서. 또 하나, 김경수에게 그러면 문재인이란? 안타까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생화 전문가라는 거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되게 이제 풀과 꽃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데 두 분이 이 등산을 같이 가면은 그 주변에 풀, 꽃, 야생화 이거 가지고 한참 뭐 얘기하느라고 앞으로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사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잘 아실 거라고 보지만 이 일을 빨리 끝내시고 다시 좀 자유인으로 돌아가서 누구보다 편하게 이 환하게 이제 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옆에서 이제 그 신부님을 시장 바닥으로 끌어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일을 빨리 끝내고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그 말씀 들으면서 두 분의 대통령이 한 분은 눈물이고 한 분은 안타까움이고 이게 얼마나 사실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뭐 저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되게 상처받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의 정치인들은 화려하고 막 이렇게 뽀대나고 폼나고 이런 정치의 시대였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에 들어와서 정치는 아프고 또 힘들고 안타까움의 연장선상이고 그런 의미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우리 마음에도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가 10개씩 빠지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제가 그 전에 했던 임플란트가 하나 또 탈이 나서 이제 다시 고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정말 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걸 다 버텨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내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질문이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뭐 추가로 질문 주실 분 있으면 주시고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시간도 한 1시간 좀 넘게 너무 많이 하면 김경수 의원님은 괜찮은데 우리가 지칠까봐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김경수에게 가훈식이라는 있었는데 이걸 하지 않도록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이거는 대답이 두려우신 모양.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또 하나 여쭤볼까요? 자기 자랑도 한번 해야죠. 시원하게. 우리 이제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의정활동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 정말 자랑받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고 내가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이제 어쨌든 뭐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했던 분으로서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다. 의정활동 지금 저희가 한 절반 왔어요. 의정활동이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짚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보세요. 나 좀 자랑 칭찬 한번 받고 싶다. 제일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했죠. 얘기한 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저는 정치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다라고 늘 배우기도 했고 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발의한 법 중에 그 장애인 근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은 그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장애 아들도 탈 수 있는 그네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그네가 있는데 그걸 그 소프라노 조수미 씨 아시죠? 조수미 씨가 그 사연을 듣고 기부를 해서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 그걸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전 규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그네에 해당되는 그런 안전 규정이 없어서 이게 이제 안전에 위험하니까 철거하라. 이게 이제 행정부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접하고 급하게 이제 그 안전 규정을 제도화하는 법을 제출하면서 이제 요거는 법은 나중에 개정해 나갈 거니까 미리 이 부분은 그 소급해서 지금부터 그 장애인 그네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다칠까봐 오히려 그런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법안 발의 이후에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장애인 그네가 조금씩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정치인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좀 보람을 느꼈다.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수 의원이 강의 전에 저한테 빚진 게 있어서 이렇게 와서 강의 요청이 많은데 오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셨는데요. 이렇게 강연 한 번 하고 그 빚을 갚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그냥 뭐 이 마무리를 하기 전에 다음에 우리 아산 주민들이 불러주면 한 번 또 오실 거라는 약속은 한번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그 강훈식 의원님이 빚 얘기를 하셨는데요. 강 의원도 저한테 좀 갚아야 돼요. 자기님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뭘로 갚을지 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그 아산 시민들께는 그 강연 뭐 빚을 갚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충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남이 경남하고 동병상련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근데 그 뭐 아산만 맨날 올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아산을 포함해서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어떤 일이든지 그걸 마다하지 않고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동병상련하는 의미에서 강훈식 의원이 김해에도 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김해 시민들 중에 우리 그 F2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강훈식 의원은 제 아내도 오늘 강훈식 의원이 궁금해서 왔다.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꼭 한번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 좀 지을까 합니다. 그 원래 이제 아까 김경수에게 강훈식이란 이걸 묻지 않기로 했고 저에게 김경수 의원이란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치판에 와서 되게 정치인들끼리 보면요, 보통 국회의원들끼리 만나면 서로 기싸움하는 모양새로 서로 만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쩔 땐 저희도 여당으로서 야당 의원들하고 또 그런 길을 같이 이렇게 막 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되게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깝다고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상처였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김경수는 저한테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구현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그 신의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이든 의심할 수 있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하고 밀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의 외로움은 사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김경수 의원을 2018년도에 아산을의 첫 번째로 모셨은 것은 화려하고 잘 나가는 소위 협치부대표 또는 뭐 문재인의 실세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외롭고 가장 뒤편에 앉아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갈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는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경수 의원은 콘서트를 이렇게 마치도록 강훈식 의원께서 과찬을 해주셨는데, 강훈식 의원은 제가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요, 특히 원내 대표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 원내 대표단에서 강훈식 의원은 즐거움 같은 겁니다. 늘 회의 때마다 항상 그 자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어디 가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늘 이게 해피바이러스.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끼면은 대단히 즐거운 자리가 되는데,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없으면은 이 선배들이 야, 강 의원은 왜 안 왔냐를 묻는 게 강 의원이 빠진 자리에서 선배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훈식 의원이 의정활동을 그렇게 즐겁게 해 나가듯이 우리 아산 시민들도, 그리고 아산시도 즐거운 도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꼭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도당교 성링위원장님께서 혼자의 욕심을 차리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매우 진솔하고 좋은 말씀해 주신
강훈식 의원님과 김경수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에게 사진 촬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사진 촬영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함께 이제 끝나는 박수를 함께 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사진을 촬영하겠는데, 처음에는 한번 함께 나와서 찍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정치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를 뜨거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훈식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안 나오시면 특히 출마 예정자분들께서는 중간에 가신 거